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요. 한민지 잘 지냈나요? 임혜진, 이민영 요즘 뭐하고 지내요? 권은지 잘 지내고 있죠? 박수호 그래요. 다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근거의 마련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보호관찰에 대한 어떤 이념과 어떤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보호관찰법 법이 제정된 건 88년 12월 31일이고 1일이죠. 그 이듬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소년범들에게 먼저 보호관찰을 시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5년이 가면 보호관찰법의 갱생보호법을 흡수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갱생보호해였는데 해의 명칭을 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이 되던 때입니다. 95년이.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와서는 판결 및 결정전 조사제도, 소위 판결전 조사제도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공단이 이제는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을 하죠. 같은 법에 있지만은 보호관찰과 다른 점은 갱생보호는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해요. 소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갱생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관찰의 성격보다는 여기서는 거주지를 마련한다랄지 직업을 알선한다랄지 직업 훈련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2014년이 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가 2016년쯤인가 같아요. 여주교도소장 시절에 그래서 경기도에 있던 화성의 갱생보호 소위 여성인력센터와 기술원과 같이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취업을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1회 구인 구직의 날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데 그렇게 제가 큰 도움은 안 됐는데 거기에서는 1등 공신이라고 그날 개최하는데 제가 가서 수원에 가서 인사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쭉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이 확대되고 어떤 제도가 도입될 때 근거를 마련해 왔었죠. 자, 이제 보호관찰의 어떤 이념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보호관찰은 무엇인지,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입하고 발전됐는지를 알아봤죠. 근데 보호관찰에서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념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교정사회론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범죄와 범죄인을 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대립된 개념을 봤었죠. 범죄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론적인 것이야. 그러니 책임을 져야 해. 이 사람들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도덕적 장애인이야.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마땅히 처벌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의사론과 결정론 쪽 시각을 봤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과 유전적인 결함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범죄로 내몰리게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 범죄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결정되어진 부분도 있다. 그런 이 범죄자를 잘 처우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처우의 개념이죠. 이걸 결정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두 개의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형사정책에 있어 보호관찰의 제도에
범죄 대책에 관한 거죠. 대책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두 번째는 대립되는 것은 신보수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보호관찰의 이념과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 방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안전을 통제를 하는 관점과 대책이, 또 하나는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춘 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념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관찰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 범죄 대책 또는 범죄자 처우에 관련해서 사회 복귀 취향, 리해빌리테이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내보내고 사회 복귀시킬 것인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이런 것은 원조나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향하는 거죠. 엄정하게 법 집행한다.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엄정한 법 집행들 지향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이와 같이 형벌이나 형사사법 제도의 이념과 관련해서 오래된 논쟁점은 범죄 방지 대책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에 기결되겠죠. 즉 자유주의적 관점과 이걸 신보수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호 쪽이냐? 보호란 것은 지지하고 원조하고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또 통제 쪽이고,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들인데, 언제든지 형사정책은 그 이념과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죠. 자유주의적 관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고전적 보수주의 형벌관은 뭘까요? 응보와 유화들이죠. 복수의 개념들, 엄정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처벌이 무서워서 인류는 범죄를 어느 시점에서 그쳤거나 현격하게 줄어들어 왔던가? 그렇지도 않다. 형사정책은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왜 더 많은 범죄가, 또 재범들이, 그리고 갈수록 연령은 낮아지고 더 흉악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늘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처벌 이주, 소위 고전적 보수주의 형벌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대두된 실증주의 학파로부터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등장하는 것, 출발하는 거죠. 가장 오래된 것들이죠. 이렇게 처벌하는 것, 복수하는 그런 개념을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는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고대까지는 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은 뭐 운영은 좀 쉽겠죠. 제 지은 만큼 처벌하겠다. 그냥 가둬두면 되니까. 용이하고, 또 그게 공정하다. 네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것 아니냐. 어디에다 관점을 둔다고요? 행위 개념에. 예. 그런데 이제 18세기 계명주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보수적 관점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휴머니즘의 등장들이죠. 그래서 범죄를 처벌할 때는 덜 잔인한 처벌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때 뭐 자유형이, 이제 근대 자유형이 정착되고, 예전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장 큰 건 뭐였나요? 그렇죠. 신체형, 생명형, 거기에서 이제 자유형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개념으로 넘어온 거죠.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이렇게 덜 잔인한 방식,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이제 본격화된 거. 그런데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증주의자들도 계몽주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문제의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왜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데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이제 고전적 보수주의적 개념은 뭐냐면 범죄를 자유의지, 자유의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죠. 범죄로 인한 고통보다는 범죄로 갖게 될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어, 네가. 그런데 자유주의적 형벌관은 어디에 기초하겠어요? 자유주의 형벌관은 결정론적인 데 기초하죠. 그래서 정신적 결함이나 열악한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범죄 행동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개념. 범죄의 원인과 범죄와 범죄인의 성격, 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의 성격에 대한 자유사랑과 결정론이 있다면 범죄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통제해주를 할 것이냐로 하는 신보수주의적인 경향은 이념과 하나는 자유주의적 형벌관으로 우리가 대립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유주의 형벌관의 특징은 뭐냐면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뭐겠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인간이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범죄 행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그전에는 범죄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 네가 얼만큼 사회에 해악을 끼쳤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죠. 범죄를 네가 선택했잖아, 네 자유의사잖아, 자유의지잖아 이랬는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또 어떤 것과 맞물려 있을까요? 그래요. 개인이 범죄를 졌지만 사회적 책임도 있다. 사회 환경이. 뭔가 정상적인 기회 구조에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사회 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조그만 비행들이나 일탈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런 행위들이 습득된 경우도, 이런 건 사회 환경을 바꿔줬어야 된다, 사회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즉 범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권을 벗어나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환경적인 어떤 제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형벌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나요? 뭔가 치료하고 원조하고 환경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회의 책임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증주의적 형벌관의 기초에서 범죄자 처우 및 교정정책의 이념으로 제안되어 20세기 가장 오랜 기간 주도해왔던 것이 결국 사회복귀 모델들. 교정사회론을 좌우 공부한 학생들은 교정 모델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죠. 고전적 보수주의 형벌관들, 여기는 어떤 거예요? 처벌 모델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귀 모델들은 치료 모델들. 환자야,
치료라고 해도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강제성 때문에 잘 적응시키도록 하는 적응 모형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책임보다는 사회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재통합 모형들. 이러한 모델들이 20세기를 주도해 오죠. 이런 것이 통합해서 우리가 사회 복귀 모델이다. 사회 복귀 모델에 의하면 처벌은 범죄자가 처한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기에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치료하고 또는 어떤 각종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 의한 주요한 양형 정책으로는 뭘 들어요? 양형 정책. 형을 줄 때 이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 우리가 치료하고 개선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정기형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같은 부정기형을 선택했었다. 또한 구금 위주의 자유형 제도를 점차 탈피해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그래, 보다 더 개방적인 또는 사회 쪽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사회 복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형사 정책의 기본 기조가 중요하더라. 그렇게 해 왔었는데 결과가 뭐야? 효과가 있었어?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야? 계속해서 범죄는 많아지잖아. 재범자들은 왜 더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더 악랄한 범죄를,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되지? 또 왜 범죄는 더 진흥화되고 악랄해지는 거야? 범죄 연령도도 낮아지잖아.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물론 사회 복귀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쭉 해서 중반 이후까지죠.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사회복귀의 주안점을 주는 형벌관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범죄학자들은 사회복귀적인 모델이 뭘 우리한테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한 처벌만이, 엄정한 처벌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고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인권도 존중해 가면서 부정경보다는 정경을 주고 정말 잘못한 사람은 더 많은 형기, 더 높은 당, 더 먼 곳에다가 격리해서 구금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더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에 새로운 신보수주의 형벌관이다. 자료 볼까요? 제가 그래서 옆에다 써둔 게 그렇죠? 신응보론 보수 강경 기조. 그래서 오늘날 형사 정책이 신응보론으로 왔다. 교정도 신응보론의 교정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복귀 모델에 대한 회의, 비판에서 신보수주의 형벌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준주의 범죄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는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억제 모델, 처벌, 억지, 위하, 응보 이런 내용들이에요. 억제 모델이 다시 부상했고 1980년대 초에는 무능화 모델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화 모델은
주로 선별적 무능화를 이야기해요. 예전에 고전주의적 보수에서는 집합적 무능화를 범죄를 무력화시키는 전체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의 신보수주의적 형벌관에서의 무능화 모델은 선별적 무능화 시키자. 3 스트라이크 you are out 할 듯이 좋아. 스트라이크 2번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근데 3 스트라이크 다시 또 한 번 범죄를 한다면 아주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이건 사회로부터 무능화시켜버려야 돼. 개인을. 이런 부분들 소위 삼진제도와 맞물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 진영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로 불리는 정의 모델 주장자들로 양분되었다. 이 중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사회 보호, 공공의 안녕이라는 형벌의 고전적 개념을 재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보수주의 형벌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의 모델은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파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적 처벌 철학에도 입각하고 있어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공평성과 정의 등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 모두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는 개념으로 오늘날 이 모형이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의 신보수주의적 범죄학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 방법을 개선하고 그들의 범죄성을 치유하여 사회 복귀를 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무능화, 상습적인 범죄자를 가려내서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건 뭐겠어요?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범죄자가 범죄를 짓게 되는 결정되는 어떤 요인들, 그것들을 제거해 주거나 개인을 치료해 주거나 환경을 바꿔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원적이지 않나요? 그럼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지금 재복역률이라는 말을 써요. 재범률이 있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걸 재범이라 한다면 다시 교도소에 오는 걸 재복역한다 그래요. 현재 재복역률은 우리나라는 22.5% 정도, 조금 크게 보면 25% 정도. 3년 이내에 교도소에 다시 들어올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율을 보면 4명 중에 1명은 다시 교도소에 온다는 거죠. 재범을 지을 확률은 재범자들은 거의 3년 이내에 다 재범을 하는데 대다수는 그 중에서도 많은 숫자가 1년 이내에 재범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생활고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출소를 한 재소자가 나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만 연장해 준다면 재범률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또 교정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지역사와 사회와 연계시키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정도는 자리를 잡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뭘 준비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형사정책의 중요한 쟁점들이겠죠. 정말 보호관찰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관찰도
사회 안전, 소위 공공의 안녕,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통제해서 통제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종은 무엇인가? 보호관찰의 처음에 어떤 이념들, 그 기능들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교종의 변천, 보호관찰의 변천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종이 발전적이었어. 오늘날 보호관찰이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기가 저도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보호관찰 전반에 있어서는 형사정치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